7월 어느 날 포메라니안 한 마리가 부대 정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신병 하나가 사라졌고요. 어머님, 이도현 이등병이 잦은 탈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탈영이라고요? 우리 도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근데 강아지가 계속 창고 뒤편만 짖더랍니다. 강아지는 부대에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장병들 말없이 따라갔다가 충격적인 모습에 모두 할 말을 잃습니다. 이제 곧 본편이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하게 듣고 가시고요. 늘 고맙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논산훈련소 앞 윤태리는 아들 이도현의 손을 꽉 잡고 서 있었습니다. 65세의 그녀에게 20살 아들은 여전히 품에 안아주고 싶은 어린아이였거든요. 특히 오늘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더욱 그랬습니다. 도연아, 너무 긴장하지 마라. 엄마가 매주 면회 갈 테니까. 윤태린이 아들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의 불안을 달래왔던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 앞에서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진짜 괜찮다니까요. 하지만 그의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당한 교통사고, 그 후유증으로 시작된 공황장애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나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죠. 낯선 사람들에 둘러싸여 숨을 쉴 수 없는 꿈,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걱정을 끼쳐드렸으니까요. 복실이는 잘 있겠죠? 도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포메라니안 복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털이 복슬복슬해서 붙인 이름이었는데 도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혼자 집에 있기 무서워할 때도 항상 곁을 지켜준 존재였거든요. 복실이는 엄마가 잘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윤태린이 답했지만 사실 며칠 전부터 복실이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활발하고 장난기 많던 아이가 갑자기 조용해졌거든요. 그리고 유독 도연의 신발만 물고 다니며 현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어디론가 떠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입대 절차를 밟는 동안 도연은 계속해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엄마 앞에서는 절대 안 돼. 도연은 속으로 되뇌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공황 증세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 진짜 잘할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황장애 때문에 고등학교 때 몇 번 응급실에 실려간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고 걱정했는지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윤태리는 아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우리 도연이. 엄마가 항상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복실이도 집에서 기다리고 있잖니. 그녀의 품에서 도연은 잠시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과 익숙한 향기가 그의 불안을 달래주었거든요. 훈련소 관계자가 신병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놓기가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건강하세요. 복실이한테도 꼭 전해주세요. 제가 곧 돌아간다고 그때까지 잘 기다리라고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실이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졌거든요. 윤태리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알았다. 복실이한테 꼭 전해줄게. 너도 몸 조심하고 힘들면 언제든 편지 써라. 그녀는 아들이 훈련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비가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윤태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공황장애가 있는 아들이 과연 군대라는 낯선 환경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윤태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연이 어릴 때부터 유난히 내성적이고 예민했습니다. 특히 동물들과는 유난히 잘 통했죠. 복실이와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복실이는 여전히 현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운동화를 앞발로 꼭 안고서 말입니다. 평소 같으면 윤태린이 돌아오면 반갑게 뛰어나오는데 오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실아, 도연이가 잠깐 멀리 갔어. 곧 돌아올 거야. 윤태린이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여전히 도연의 신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도연은 훈련소 생활관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복실아, 나 여기 있어. 무서워 죽겠어. 도연은 속으로 복실이를 불렀습니다. 복실이만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훈련소에서의 기본 군사 훈련을 마친 이도연이 자대 배치를 받은 것은 입대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후였습니다. 경기도 어느 상골 부대로 배정받았는데 도연에게는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과 다시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를 짓눌렀거든요. 자대에 도착한 첫날, 도연은 같은 소대 선임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태수 병장의 시선이 유독 따가웠습니다. 29살로 제법 나이가 많은 박태수는 처음 도연을 봤을 때부터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신병, 너 훈련소에서 뭐 했냐? 박태수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등병 이도연, 훈련 열심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도연의 목소리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건방져 보인다며 눈을 흘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도연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박태수는 은근히 도연을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병사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지만 둘만 있을 때면 온갖 잔소리와 트집을 잡았습니다. 너 같은 놈이 군대에서 뭘 할 수 있겠냐는 식의 말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청소를 제대로 했는데도 더럽다며 다시 시키고 다른 병사들이 실수한 일도 도연 탓으로 돌렸습니다. 특히 도연이 동물 이야기를 하거나 복실이 얘기를 할 때면 더욱 심했습니다. 개 새끼가 개 얘기나 하고 있네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도연은 이런 상황을 견디기 위해 복실이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면회 왔을 때 들려준 이야기로는 복실이가 여전히 매일 현관문 앞에서 도연의 신발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도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지만 동시에 더욱 견디고 싶어졌습니다. 복실아, 조금만 더 기다려. 형이 곧 돌아갈게. 도연은 밤마다 혼자서 복실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복실이와 함께 산책했던 기억, 함께 놀았던 추억들이 그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거든요.
하지만 박태수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도연은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목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공황장애 증세도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럴 때마다 박태수는 연약한 놈이라며 더욱 무시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도연은 야간 당직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부대 창고 근처를 순찰하는 임무였는데 혼자서 어둠 속을 걸어야 했습니다. 평소에도 어둠을 무서워했던 도연에게는 큰 시련이었습니다. 창고 근처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황장애 증세가 나타나는 신호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벽에 기대어 심호흡을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복실아, 복실아. 도연은 작은 목소리로 복실이를 불렀습니다. 복실이만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증세가 점점 심해지면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을 조이는 듯한 압박감과 함께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엄마, 복실아. 그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연은 창고 근처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박태수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쓰러진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도현. 아무리 불러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박태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자신이 도연을 괴롭힌 일들이 모두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그냥 좀 쉬면 깰 거야. 박태수는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도연을 창고 뒤편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조금 있으면 깰 텐데 뭐.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도연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불안해진 박태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점호 시간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모두 집합했지만 도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활관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어디에서도 도연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침상만 텅 비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도식 중대장이 급히 부대 전체에 수색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록 도연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중대장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병사 실종 사건이 일어나면 자신의 책임 문제가 되거든요. 혹시 자진 탈영한 것 아닙니까? 박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며칠 좀 이상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아직도 창고 뒤편에 있을 텐데 언제 발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거든요. 한편 집에 있던 윤태리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도연이 어둠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엄마, 도와줘. 나 여기 있어. 너무나 생생한 꿈이어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복실이도 이상했습니다. 새벽부터 계속 지저댔거든요. 평소에는 조용한 아이였는데 마치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 계속 울어댔습니다. 윤태리는 불안한 마음에 부대에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지만 함부로 연락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온종일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도연을 찾지 못했습니다. 장도식 중대장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일단 자진 탈영 가능성으로 보고하자. 가족들에게는 아직 알리지 말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실종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윤태리는 복실이와 함께 부대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복실이가 계속 도연의 신발을 물고 현관문 앞에 앉아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데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부대 규정상 일반적으로는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야외 면회장에서는 간부 재량 하에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부대에 도착한 윤태리는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간부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도현 이등병이 며칠 전부터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윤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복실이도 갑자기 불안해하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도현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장도식 중대장이 면회실로 나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진 탈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 야간 당직 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윤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우리 도연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어머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장도식이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복실이가 갑자기 윤태린의 품에서 뛰어내려 야외 면회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대 안쪽, 특히 창고 방향을 향해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아, 왜 그래? 윤태린이 따라가며 복실이를 달랬지만 복실이는 평소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온몸을 떨며 계속해서 창고 방향만 바라보며 지저댔습니다. 면회를 관리하던 병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강아지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하지만 윤태리는 복실이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겪어본 그녀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저 아이가 평소에는 조용한 성격이에요. 이렇게 짖는 건 처음 봅니다. 윤태린이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더욱 애절하게 울며 창고 쪽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마치 저쪽으로 가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도식 중대장도 복실이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개가 무언가를 감지하는 건 아닐까요? 윤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물들은 사람보다 후각이 뛰어나잖아요. 우리 도연이 냄새를 맡는 건 아닌가요? 어머님, 부대 전체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창고 쪽도 당연히 확인했고요. 장도식이 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창고 뒤편까지 꼼꼼히 뒤지지는 않았거든요. 복실이는 계속해서 창고 방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윤태린이 복실이를 안아 올리려 하자 복실이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평소 순한 성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중대장님,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윤태린이 간청했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탈영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태수 병장이 나타났습니다. 복실이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기가 왜 여기에? 박태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박 병장, 이도현 이등병과 같은 소대였죠? 혹시 특이한 점 없었나요? 장도식이 물었습니다. 박태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요즘 좀 우울해 보이긴 했습니다. 복실이는 박태수를 보더니 더욱 크게 짖었습니다. 평소 사람을 좋아하던 복실이가 특정 사람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윤태리는 복실이의 반응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복실아, 왜 그래? 저분한테 왜 그렇게 짖니? 하지만 복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태수를 향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 후 다시 창고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태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중대장님,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복실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어요. 그녀의 어머니로서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장도식 중대장은 난처해했지만 윤태린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으니 저희가 앞서서 확인하겠습니다. 일행은 복실이를 따라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실이는 마치 길을 아는 듯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박태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제발 아직 거기 있지 말아달라. 창고 앞에 도착하자 복실이는 더욱 크게 짖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뒤편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저쪽도 확인해 보셨나요? 윤태린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장도식이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창고 뒤편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뒤지지 않았습니다. 복실이는 창고 뒤편 쓰레기 더미 근처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더욱 애절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를 확인해 주세요. 윤태린이 말했습니다. 복실이의 행동을 보니 틀림없이 무언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병사들이 쓰레기 더미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한 병사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 뒤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도연이 발견된 것입니다. 얘야, 도연아. 윤태린이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도연은 창백한 얼굴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얼굴에는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나? 윤태린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코 밑에 손을 대어봤습니다. 다행히 미약하지만 숨이 느껴졌습니다. 30년간 간호사로 일한 경험으로 도연의 상태를 재빨리 파악했습니다. 심한 탈진과 탈수 그리고 공황 증세로 인한 의식불명이었습니다. 복실이는 도연 곁으로 달려가 주인의 얼굴을 계속 가찼습니다. 마치 일어나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윤태린이 장도식 중대장을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왜 이런 곳에 쓰러져 있는 거죠? 탈영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장도식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잦은 탈영으로 처리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건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의무실로 옮기겠습니다. 그런데 도연 곁에는 이상한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깃발이 꽂힌 군화 한 짝이었습니다. 새까만 군화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작은 태극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 군화는 뭡니까? 윤태린이 물었습니다. 간호사로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겪어본 그녀의 눈에는 이 모든 상황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연이 신발도 아닌데 왜 여기 있는 거죠? 장도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아마 청소할 때 버린 물건이 섞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왜 하필 의식불명인 병사 옆에 깃발이 꽂힌 군화가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박태수는 점점 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며칠 전 밤 자신이 의식을 잃은 도연을 이곳으로 옮겼을 때 급한 마음에 자신의 예비 군화를 그대로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거기에 깃발까지 꽂아 놓았습니다. 박 병장님, 이 군화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윤태린이 갑자기 박태수에게 물었습니다. 박태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병사가 군화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 270 사이즈네요. 그런데 안창에 비읍티우시온라고 써 있어요. 박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이니셜이 새겨진 군화였거든요. 박태수 병장님 군화군요. 윤태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당신 군화가 우리 도연이 옆에 있는 거죠? 박태수는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비 군화가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도식 중대장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탈영 사건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박 병장, 정확히 설명해 보십시오. 중대장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예비 군화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박태수가 변명하려던 순간 복실이가 다시 박태수를 향해 크게 짖었습니다. 복실이의 반응은 확실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에게는 꼬리를 흔들거나 무관심했지만 유독 박태수에게만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복실이가 왜 저렇게 반응하는 거죠? 윤태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박태수를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인데
당신에게만 저렇게 하네요. 다른 병사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병장님, 군하가 왜 거기 있지? 걔도 박 병장만 보면 짖고 뭔가 이상한데? 분위기가 점점 박태수에게 불리해졌습니다. 장도식 중대장은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만약 박태수의 잘못이 드러나면 자신의 책임 문제도 불거질 것이었습니다. 일단 이도현 이등병부터 의무실로 옮기겠습니다. 다른 건 나중에 조사하고요. 안 됩니다. 윤태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조사하지 않으면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 도연이가 왜 이런 곳에 쓰러져 있는지 먼저 밝혀야 합니다. 바로 그때 도연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구겨진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윤태린이 펼쳐보니 도연의 필체로 쓰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엄마, 여긴 숨막혀. 복실이만 보고 버텨. 이게 우리 도연이 글씨예요. 윤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 막힌다고. 뭔가 힘든 일이 있었던 거네요. 그녀는 박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 병장님, 우리 도연이에게 무슨 일을 한 거죠? 박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을 괴롭혔던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병사들의 시선이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박태수의 군하계의 반응, 그리고 도연이 남긴 메모까지 모든 증거가 박태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장도식 중대장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단 이도현 이등병을 병원으로 옮기고 박 병장은 별도로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리는 의식불명인 아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우리 도연이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겠어. 그리고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복실아. 내가 도연이를 찾아줬구나. 복실이는 마치 윤태린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의식불명인 주인 곁을 한 걸음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도연이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황장애로 인한 의식불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태리는 병실을 지키며 복실이와 함께 아들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복실이는 병원 침대 옆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간호사들이 반려동물은 출입 금지라고 하면 윤태리는 치료에 도움이 된다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윤태린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대에서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군 본부에 한번 오실 수 있으신가요? 이도현 이등병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군 본부에 도착한 윤태리는 한 간부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해당 장소에 CCTV가 고장 나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영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장이라고요? 윤태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필 그날 고장이었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봐온 그녀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심정은 이해하지만 기계적 결함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간부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다만 박태수 병장은 정신교육을 받게 할 예정입니다. 정신교육이요? 윤태린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아들이 의식불명 상태인데 정신교육으로 끝내겠다는 말씀입니까? 그 사람 군하가 왜 우리 도연이 옆에 있었는지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간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조사 중입니다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요?
윤태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실이 반응, 구나, 도연이가 쓴 메모까지 있잖아요. 어머님, 걔의 행동을 증거라고 할 수는 없고. 간부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윤태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 목숨이 장난입니까? 그 아이를 죽이려 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민원인들도 무슨 일인지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간부는 당황하며 어머님, 목소리를 낮춰주세요라고 말했지만 윤태린의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요? 제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조용히 하라고요? 윤태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봤어요. 우리 도연이 상태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바로 그때 한 사람이 군 본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종모였습니다. 도연의 외삼촌이었는데 전직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55세의 그는 말수는 적었지만 진심만큼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이종모가 윤태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윤태린은 눈물을 닦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종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CCTV가 고장이라고? 이종모가 간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수리 기록이나 점검 일지는 있겠지? 전직 군인답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간부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이종모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보여주세요. CCTV 관리는 의무사항이잖아요. 외삼촌, 그들이 우리 도연이 일을 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윤태린이 이종모에게 말했습니다. 박태수라는 병장이 분명 뭔가 했을 텐데 증거가 없다며 정신교육으로 끝내려고 해요. 이종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볼게. 그리고 간부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도 전직 군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건 잘 알아요. 간부는 점점 더 난처해졌습니다.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전직 군인까지 나서니 상황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일단 상급자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상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조치하세요. 이종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제 조카가 의식불명인데 이런 식으로 덮으려고 하면 안 되죠. 한편 이종모는 군 출신 인맥을 동원해 박태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통의 전화를 걸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나, 박태수 그놈 전에도 문제가 있었어. 이종모가 윤태린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부대에서도 후임들 괴롭히다가 문제된 적이 있다고 해. 그런데 매번 조용히 넘어갔대. 뭐라고요? 윤태린이 분노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왜 우리 도연이 소대에 둔 거예요? 부대에서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종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조용히 넘기려고 했던 것 같아. 문제가 커지면 부대 평가에 영향을 주니까. 그때 이종모의 지인으로부터 또 다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박태수가 지속적으로 도연이에게 가한 괴롭힘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소대 병사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누나, 이제 증거가 생겼어. 이종모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태수가 도연이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다른 병사들이 증언했어. 이걸로 충분히 고발할 수 있어. 윤태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이종모가 누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도연이는 누나 걱정시키기 싫어서 참았던 거야. 외삼촌,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윤태린이 물었습니다. 이종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식 고발해야 해.
군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민간에도 알려야 해. 바로 그날 장도식 중대장은 조용히 박태수의 전출 명령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박태수를 다른 부대로 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종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나, 장도식 그놈이 박태수를 전출시키려고 해. 이종모가 분노했습니다. 증거 인멸하고 사건을 덮으려는 거야. 절대 그냥 둘 수는 없어. 이종모의 정보로 박태수의 전출 계획을 알게 된 윤태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부대로 향했습니다. 복실이도 함께 데려갔는데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을 아는 듯 복실이의 눈빛이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윤태리는 박태수를 직접 만나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장도식 중대장이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박 병장은 현재 조사 중이라 면회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윤태린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복실이가 갑자기 부대 안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난번처럼 창고 방향이 아니라 생활관 쪽이었습니다. 윤태린이 복실이를 쫓아가자 복실이는 어느 건물 앞에서 멈춰 서더니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아, 왜 또 그래? 윤태린이 복실이에게 다가갔을 때 건물에서 한 병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박태수였습니다. 복실이는 박태수를 보자마자 더욱 격렬하게 지저댔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태수는 복실이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저게가 왜 자꾸 저한테...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복실이가 박태수 주변을 맴돌며 계속 지저댔거든요. 마치 이 사람이 범인이야라고 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복실이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생활관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따라 걸어가더니 어느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바닥에 작은 검은 조각이 떨어져 있었는데 복실이가 그것을 향해 계속 짖었습니다. 이게 뭐죠? 윤태린이 그 조각을 주워보니 무전기 부품이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는데 명백히 무전기에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무전기 부품이 왜 여기에 떨어져 있는 거죠? 장도식 중대장도 그 부품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아마 청소할 때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멈추지 않고 그 부품 근처의 사물함을 향해 다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누구 사물함인가요? 윤태린이 물었습니다. 다른 병사가 확인해 보니 박태수의 사물함이었습니다. 복실이는 마치 여기를 열어봐라고 말하는 듯 사물함 앞에서 계속 지저댔습니다. 박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숨긴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실이의 정확한 반응이 점점 그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거든요. 그럼 직접 열어보시죠. 윤태린이 박태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숨길 게 없다면 열 수 있잖아요. 박태수는 어쩔 수 없이 떨리는 손으로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연의 편지들이었습니다. 집에서 온 윤태린의 편지, 도연이 복실이에게 쓴 편지들, 그리고 찢어진 수첩까지 모든 것이 박태수의 사물함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도연이 것들이에요. 윤태린이 편지들을 확인하며 소리쳤습니다. 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명백한 절도 아닙니까? 박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도연이 복실이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복실아, 형이 많이 힘들어. 박 병장님이 자꾸 나를 괴롭혀. 하지만 엄마한테는 말하면 안 돼. 엄마가 걱정할까봐. 복실아, 너만이 내 마음을 알아줘.
편지를 읽은 윤태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그리고 분노에 차서 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를 괴롭힌 거네요. 이제 인정하세요. 사물함에서는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도연이 쓴 일기장, 그리고 박태수가 도연에게 보낸 협박성 쪽지들까지. 내가 말하면 더 심하게 해주겠다. 너 같은 놈은 군대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복실이는 모든 증거가 발견되자 만족스러운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윤태린 곁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마치 이제 됐어. 모든 걸 찾았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병장, 이제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장도식 중대장이 박태수를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수는 여전히 부인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냥 보관만 했을 뿐입니다. 보관이요? 윤태린이 소리쳤습니다. 남의 편지를 훔쳐서 보관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도연이를 협박한 것도 보관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의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병장이 정말 그런 일을 이도연한테 그렇게 심하게 했구나. 무전기 부품도 일부러 떨어뜨린 건가? 분위기가 점점 박태수에게 불리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사물함 안쪽에서 또 다른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도연의 군번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부러진 무전기가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도연을 괴롭히면서 부순 무전기였던 것입니다. 이 무전기도 우리 도연이 것이네요. 윤태린이 부러진 무전기를 들어보였습니다. 당신이 부쉈나 보군요. 그래서 부품이 떨어져 있었던 거고. 박태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복실이는 마지막으로 박태수를 향해 한 번 더 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승리를 알리는 듯한 짖음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끝났어. 정의가 승리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도식 중대장은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편지들, 일기장, 협박 쪽지, 부러진 무전기까지 모든 증거가 박태수의 범행을 뒷받침했습니다. 일단 상부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가 아니라 지금 당장 조치하세요. 윤태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도연이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의 분노와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태린은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군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복실이가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들 덕분에 더 이상 은폐나 무마는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었습니다. 윤태린이 군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한 지 이틀 후 군 수사관들이 부대에 나타났습니다. 복실이가 찾아낸 편지들과 무전기, 그리고 이종모가 확보한 동료 병사들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박태수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뒷받침했습니다. 박태수 병장, 이도현 이등병에 대한 가혹행위 및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군 수사관이 수갑을 꺼내며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박태수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군기를 잡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박태수가 마지막으로 변명해봤지만 수사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군기와 가혹행위는 다릅니다. 특히 공황장애가 있는 병사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개인 물품을 절도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박태수는 도연이 공황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작업하게 만들고 다른 병사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일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수사관이 박태수에게 물었습니다. 박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저도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제가 나이도 많은데 신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특히 도연은 너무 약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태수는 유독 도연에게만 심하게 굴었습니다. 박 병장이 이도연을 개새끼라고 부르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한 병사가 증언했습니다. 특히 이도연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얘기를 할 때 더 심했어요. 또 다른 병사도 증언했습니다. 야간 당직 서기 전에 박 병장이 이도연에게 오늘 밤에 제대로 혼나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도연이 사라졌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복실이가 찾아낸 도연의 편지들이었습니다. 박 병장이 저를 창고 뒤로 불러서 너는 군인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엄마한테 말하면 더 심하게 해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라고 적힌 도연의 글이 결정타였습니다. 한편 장도식 중대장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허위 보고와 CCTV 조작 시도, 그리고 박태수의 전출을 통한 은폐 시도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중대장님, 왜 처음에 자진 탈영이라고 거짓 보고를 하셨습니까?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장도식은 변명했습니다. 부대 평가에 영향을 줄까봐. 그리고 정말 탈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CCTV가 고장났다는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정말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이미 CCTV 관리 기록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고장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이었습니다. 기록상 CCTV는 정상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간대 영상만 삭제되어 있네요. 그리고 박태수 병장의 전출 명령서도 이미 작성되어 있었고요. 이 모든 게 우연입니까? 장도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태수가 과거에도 다른 부대에서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상급자들이 조용히 덮어줬던 것입니다. 박태수는 이전 부대에서도 후임병 가혹행위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대 평가를 우려한 지휘관들이 징계 대신 전속 조치로 무마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군 내부에서도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문제 장병을 다른 부대로 떠넘기는 식의 처리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박태수는 가혹행위, 협박, 절도,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즉시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도식 중대장 역시 허위 보고와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부실한 병영관리 책임으로 정직 6개월과 함께 강제 전속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군 경력에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되었군요. 이종무가 윤태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이도 이제 마음 놓고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윤태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실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외삼촌, 그리고 복실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박태수와 장도식의 추락 소식은 부대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가혹행위를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던 병사들은 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냈다면 이도연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컸습니다. 새로 부임한 중대장은 전체 장병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가혹행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도 공범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부대에서는 이도현 사건을 교훈 삼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익명신고 시스템, 정기적인 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복실이 같은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는 여전히 도연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 중인 도연에게 매일 찾아가 위로를 주었습니다. 마치 이제 정말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듯이 말입니다. 그날 밤 윤태리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개구나. 복실이가 아니었다면 우리 도연이는. 복실이는 윤태린의 마음을 아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며 그녀의 손을 하찼습니다. 모든 걸 덮으려 했던 자들의 추락이 완료된 것입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작지만 용감한 포메라니안 복실이가 있었습니다. 도연이 의식을 되찾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회복 속도가 놀랍다며 곧 민간병원으로 옮겨 본격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실이의 끊임없는 돌봄과 사랑이 도연에게 큰 힘이 되었거든요. 복실이는 도연의 회복을 위해 매일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도연이 악몽을 꿀 때면 재빨리 알아채고 부드럽게 얼굴을 하차 깨워줬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깨어나면 따뜻한 눈빛으로 괜찮다, 내가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듯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드디어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설이 더 좋은 병원에서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복실이도 함께 이송되었는데 의료진들은 치료견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별히 허용해 주었습니다. 새 병원에서도 복실이의 역할은 놀라웠습니다. 도연이 물리치료를 받을 때 옆에서 응원하듯 꼬리를 흔들었고 심리상담을 받을 때는 조용히 발치에 누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동물 매개 치료의 효과를 직접 보고 있다며 감탄했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박태수와 장도식에 대한 최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박태수는 가혹행위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즉시 불명예에 전역했습니다. 장도식 중대장은 허위 보고와 증거인멸 시도로 정직 3개월과 함께 강제 전속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군요. 이종무가 병문안을 와서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겠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실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외삼촌, 그리고 복실이 덕분이에요. 그런 어느 날 부대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 직접 병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도현 2등병, 그리고 복실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복실이의 공로를 인정하여 부대의 명예견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중대장이 공식 임명장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부대에서 병사들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특별한 역할을 맡아주길 바랍니다. 도연과 윤태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예견이라니. 윤태린이 감격해했습니다. 복실이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함께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인가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중대장이 설명했습니다. 주 2회 정도 부대를 방문해서 병사들과 함께 산책하고 스트레스 받는 병사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역할입니다. 물론 도연 2등병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 말입니다. 몇 주 후 도연이 충분히 회복되자 복실이의 첫 번째 명예견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복실이를 보며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이게 그 유명한 복실이구나. 정말 영웅견이네. 복실이는 병사들과 함께 부대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금세 적응해서 병사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특히 우울해 보이는 병사가 있으면 다가가서 손을 하자주곤 했습니다. 복실이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생각이 나요. 다른 병사도 동의했습니다.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새 중대장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만족했습니다. 복실이 덕분에 부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사들이 서로 더 배려하게 되었어요. 복실이의 존재가 부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복실이와 함께 부대를 방문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복실아,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다니. 복실이는 도연의 칭찬을 들으며 기뻐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복실이는 평소처럼 병사들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부대 뒤편 언덕길을 걸으며 병사들은 복실이와 함께 놀았습니다. 누군가는 공을 던져주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복실이 덕분에 군 생활이 훨씬 견딜만해졌어요. 한 병사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복실이 생각하면 힘이 나요. 복실이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복실이는 도연을 찾아 뛰어갔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가장 소중한 건 역시 자신의 주인이었거든요. 도연은 복실이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복실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복실이는 평소보다 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걸 아는 듯 했습니다. 윤태리는 그런 복실이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복실아,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도연이를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까지 도와주고 있구나. 윤태린이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윤태린의 손을 살짝 핥으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복실이의 명예견 활동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다른 부대에서도 복실이 같은 명예견을 초청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복실이는 작은 몸집이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과 윤태린 그리고 복실이는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완전히 회복되어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 복실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행복한 가족이네요. 도연이 윤태린을 보며 말했습니다. 윤태린은 아들과 복실이를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특별한 가족이야. 복실이는 잠결에도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 가족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낸 가족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복실이는 도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윤태린을 바라보며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